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본서 그 프린트물이죠. 법이 개정된 데 따라서 제가 교수 자료실에 올려놓은 프린트물입니다.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이렇게 되는데 실거래가 신고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이 출제되던 부분인데 올해도 여지없이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에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거래 계약이 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일정 거래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면 1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토지의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건축물의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매매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택지개발촉진법이다, 주택법이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서 각주고 5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이다, 공동주택 특별법이다, 도시개발법이다, 다양한 법 이름들 안 외워도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법률에 따른 뒷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들이 있습니다. 이 공급 계약도 결국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런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입법을 하면서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범위를 좀 확대한 거죠. 또 보완도 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이것도 매매 계약이죠. 즉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입니다. 근데 가는 이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용어 정의에서 부동산 등 하게 되면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실무에서는 분양권이라고 하는 지위 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래 보시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데 이 지위도 권리입니다. 소위 실무에서는 입주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법에서도 이 분양권과 입주권은 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해두었는데 그 2번에 이제 각종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으로 확대를 한 거죠. 이 부분이 5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제일 높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모든 거래 계약이 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계약들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라는 점 꼭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각주 부분에 좀 설명해 놓은 것들은 대체로 다 한 80% 가까이가 참고 사항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수록을 한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에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사항인데 신고 의무자 이 부분도 상당히 공부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합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갈로 1번에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인 경우 이 표현 그대로 익혀주셔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은 양갈로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 이걸 이제 줄여서 중개거래 1번은 직거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거래를 했느냐 중개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고 의무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절차도 조금 다르지만은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신고 의무자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스스로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즉 매도인과 매수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대신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니까 이 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 거래인 경우, 그 매매 계약이 직접 거래인 경우,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 신고 의무자가 직접 거래일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가리키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으세요. 그리고 이 중개 거래일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중개를 한. 그리고 이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점 알으세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 이 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직접 거래할 때 실거래가 신고의 절차, 알았어요. 방법 따로 정리하고 중개 거래였을 때의 실거래가 신고 절차, 방법 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틀입니다. 자, 8페이지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직거래인 경우에 1번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되어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건 뒤에 가시면 신고할 사항으로서 따로 정리가 나옵니다. 그 신고할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이하 신고관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우리가 계속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죠. 이 법에서는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이다. 그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신고한 거래 당사자 일방은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신고를 거부한 거래 당사자 일방은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된 거죠.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더라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학습할 때도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해서는 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이렇게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중요한 조문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내용이 적합하다면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알았어요.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 등일 수도 있죠.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이렇게 돼.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관청은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고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 등일 때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위 3에 따라서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되죠. 그래서 이게 거래를 한 당사자가 외국인 등일 때는 이 국토교통부에서 외국인 등이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하고 이전했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시도지사는 제출받게 되면은 또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다만 특별자치시장인 세종시장만큼은 뭐다? 곧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에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거래계약서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하도록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26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 말은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런 소리죠.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래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즉 신고할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마찬가지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알으세요. 그러나 신고기한은 똑같죠.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할 거는 알으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라는 거죠.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이 있죠. 그 등록관청에다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그래서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인식을 하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교제로 되돌아와서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단독 중개도 있고 공동 중개도 있으니까 이렇게 공동 중개의 경우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연히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동. 그래서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마찬가지 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500만 원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이자가 거짓으로 신고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이자가 거짓 신고를 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사유면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든 신고할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제 9페이지에 네모박스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를 할 거는 아시죠? 6번과 7번이다라는 거죠. 6번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사항에 포함시켜라라는 거죠. 이거는 민법을 학습해 보신 분들이라면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관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내지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 조건과 기한을 붙이기로 합의한 매매 계약이라면은 실거래가 신고 사항에 포함시켜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7번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즉 중개거래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 하나 늘어난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그리고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걸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고할 사항 이런 것들은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신고사항의 범위가 달라지는 이치, 그런 것들도 생각해가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1번부터 5번까지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것은 시험 문제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출제의 가능성은 아시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의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를 질문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것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항 이 7가지를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물을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공부할 부담이 크기 때문에 6번과 7번 정도를 우리가 주의를 해가면서 점검을 해두시면은 문제의 정답방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래신고 절차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갈로 1번에 누구의 공동신고? 거래 당사자의 공동신고. 그렇다면은 직접 거래한 경우다라는 거죠. 공동신고가 원칙이다라는 거죠. 원칙. 앞부분에서 우리가 일방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원칙은 공동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상식이 있습니다. 양식. 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네모 박스는 최근에 공포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자, 그래서 시행규칙 제3조 1항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자죠.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건 좀 꼭 인식을 하셔야 되겠다. 신고 의무자는 이 사람들인데, 그렇습니까? 무슨 신고도 가능하다. 대행 신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행 신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행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또 누가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행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대행 신고할 때는 첨부 서류가 있다라는 거죠. 첨부 서류. 당연히 알겠어요. 신고 업무에 위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첨부 서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호에 보면은 신고서에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당사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고서에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인감 증명서가 아니라 신분 증명서 사본이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복사를 하고 그리고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요 두 서류를 첨부해서 대행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양갈로 2번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 신고하는 거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번 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령 제3조 2항 각호의 기관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자, 이 1번 규정은 시행규칙 2조 2항은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령 제3조 2항 각호의 기관, 소위 공공기관들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거래 당사자 일방이 될 때는 공동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독으로 신고. 이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라고 제가 관로를 정했죠.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단독으로 마찬가지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왜 단독으로 신고하느냐? 원칙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 신고를 단독으로 신고하니까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면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신뢰할 수 있지만은 단독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를, 진실 여부를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서, 즉 소위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만 신고하니까 매매계약서 사본도 첨부해서 신고해라.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왜 하게 된 것이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누가 신고 의무자이며, 그 신고 의무자가 원칙대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경우는 또 어떻게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첨부해야 될 서류냐 있느냐 없느냐도 생각해 보시면 굳이 안 해오시더라도 우리가 점검만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용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대행 신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누가 대행 신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 신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대행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첨부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니까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도 첨부해야 되겠지만 알았어요. 그 거래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는 거 알으세요. 원래 알으세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지만 굳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분증명서 사본으로도 충분하겠다라는 거죠. 실거래가 신고행위는. 이런 식의 신분증명서냐 인감증명서 이런 용어의 정확성을 주의해가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는 결국 중개거래였다라는 것이 전제가 깔리는 거죠. 이때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찬가지 신고서 서식에다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이 아닙니다. 또는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가지 서면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 서식이 있었지만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서식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에 제출하게 되고 공동으로 중개를 완성한 경우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는 공동으로 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겠죠. 자, 밑에 시행규칙을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대행신고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대행신고하느냐? 그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행신고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마찬가지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주어야 하는데 주의를 할 것은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무리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행신고는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양갈로 4번의 기타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위 양갈로 1, 2, 3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즉 결국 본인들이 신고를 하든 대행 신고를 하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대행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거 구분할 것 없이 그냥 본인들이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하든 대행 신고를 하든 신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통일시켜 놓으면 될 것이고 2번에 25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제 새롭게 구축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말은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런 소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전자계약 시스템이 일부 지역에서 도입돼가 시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자계약으로 거래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그 거래계약 즉 소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위 1 양갈로 1, 2의 1과 3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결국 전자계약 시스템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면은 전자계약 시스템상 바로 실거래가 신고 업무가 이루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되겠죠. 별도의 실거래가 신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상으로 그 전자계약 시스템까지는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무에서는 전자계약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런데 이 부분에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게 되면 전자계약 시스템 상으로 실거래가 신고 업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공동신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자계약 시스템 상으로 첨부 서류를 첨부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가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첨부 서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첨부 서류. 그 거부하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되고 또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도 첨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상으로 전자계약이 이루어지고 실거래가 신고 업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첨부 서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인드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첨부 서류가 있는 신고의 경우에는 전자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행 신고하는 경우에도 다 첨부 서류가 있어야 됐죠. 그래서 이 대행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 신고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인터넷상 신고가 안 된다라는 거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섰는 겁니다.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제도적인 장치들을, 보충적인 제도들을 좀 학습할 필요가 있네요. 자, 11페이지 양갈 5번에 부동산 등에 관한 거래계약의 해제 등의 신고에 나왔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은 실거래가 신고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해당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해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효 취소 해제된 거래계약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서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한 의무자인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가지고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둔 거죠.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면 본인만 손해죠. 왜? 과세가 이루어지니까.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계약이잖아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됐으니까. 그런데도 뭐 안 해버리면 해제 등 신고를 안 해버리면 과세가 이루어지니까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안 해둬도 제출할 수 있다라고만 해도 해제 등 신고가 이루어지겠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해제 등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2번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해제 등 확인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 줌으로써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전자계약 시스템, 소위 법률상 명칭인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도 전자계약 시스템,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우리가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바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했듯이 해제 등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거래계약 시스템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제 등 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편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6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제가 표로서 아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장글시기는 하지만은 의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 때 혹시 난이도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때를 대비해서 정정신고할 사항이냐 아니면 정정신청할 사항이냐 변경신고할 사항이냐 하는 것을 가려봐라 하는 문제가 나올 때 그때 문제풀이 때 보충을 좀 해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정정신청과 변경신고의 의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 정정신청칸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나왔습니다. 신고관청에 해당 내용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정정신청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뭔 소리냐면 이미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보니까 신고한 내용 중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면 실수로 이것이 뒤늦게 드러나게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허위 신고, 거짓 신고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잘못 기재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이 되면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놓은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변경 신고 제도는 또 읽어볼까요? 거래 당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즉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뭐된 경우? 변경된 경우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변경된 경우, 이 말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신고한 내용 중에 일부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가만히 있으면 또 거짓 신고, 허위 신고의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불이익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무슨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한 규정이다 생각하시죠. 그래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 내용이 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무슨 신고? 변경 신고를 각각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그 표 밑에 4번에 금지행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하였으면 아니 된다.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지만 상식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렇게 요구하겠죠. 그 거래 당사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도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어쨌든 신고 의무자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든 관계없이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하면은 모두 다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3번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알겠어요.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다 하는 말은 도와준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그 거짓 신고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금지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내용들이죠. 알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